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현주의 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표현주의 사조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시를 분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의 표현주의 같은 경우는 전쟁 시대적으로 볼 때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텍스트의 도시와 현대성, 이 도시도 전쟁 후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표현주의가 시작할 때 사실은 회화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어, 그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표현주의 우리가 회화로서 뭐 뭉크라든지 유명한 그 화가들을 알고 있지만, 표현주의 사조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선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전쟁과의 연관성 속에서 표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기계 발명, 즉 카메라 발명이고요. 두 번째가 세계대전이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예술가들이 중립국가 스위스 취리히에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다다이즘 선언을 합니다. 이전에 모든 전통 체계의 예술 포함한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전통을 깨부시고 이전의 예술 체계를 다 거부하는 굉장히 반항적인 집단이었죠. 이런 사상이 예술계에 많은 영향을 줬죠. 그 대표적인 다다이스트면서 다다이즘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듀상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음, 직접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뭐 전시회라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표현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가서 보는 거하고 그냥 처음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산품 소변기에다가 리차드 무투라는 사인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빌미처럼 보이죠?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도 예술이 되게 만들어준 전쟁의 충격이 어땠는지는 이런 작품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이런 작품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긴 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표현주의인데요. 시기를 따지면 연도를 솔직히 구별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고전 시대에는 엘 그레코 같은 객관화된 이성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아닌 자, 이게 이제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뭐 여러 그 그림 중에 좀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림 중에 하나죠. 그죠? 이 그림 여러분 접해봤죠? 예, 뭉크의 절규라는 이제 그,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보세요. 이 화풍이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강렬하고, 그죠? 좀 표현주의의 어떤 그 여기 제목 절규처럼 그런 어떤 외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성이 드러나는 화가의 주관이 드러나는 이런 작가들까지 포함해요.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는 뭉크의 작품이죠. 대다수의 미술 애호가들이 잘 아는 이 절규란 작품 보면 표현주의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 노을질 무렵이면요 보통은 아름답다, 너무 자연은 아름다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낭만주의하고 이 다르죠? 뭉크의 입장에서 노을질 때의 그 풍경은 공포였어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화가의 주관이 우선인 것이 표현주의죠. 이 표현주의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 인상주의거든요. 사실주의 범위 안에 포함이 돼요. 객관화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촬영하듯이 사진 찍듯이 그 찰나의 어떤 인상이나,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찝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다든지. 예, 표현주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비슷하지만. 이라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감성,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게 바로 표현주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그 감정, 이것을 화가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표현주의인 거죠. 근데 표현주의를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한정한다면 독일에서 주로 유행했던 사조고요. 독일에서 표현주의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지만 독일에서 특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화파가 다리파 다리파, 청기사파가 있는데 이전에 뭐 분리파, 클림트, 뭐 에곤 실레까지도 포함하기도 해요. 어쨌든 제일 봤죠. 정말 어렵습니다. 화가도 너무 많고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그 이제 조금 상징적인 그림인데 우리 외상 후 스트레스잖아요. 이 외상 뭐 상은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죠?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 항상 그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그림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제가 미술사 공부했을 때 제일 복잡하고 난해했던 사조가 아마도 표현주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철학적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 주변의 이웃, 친구,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 혹은 전쟁 때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우가 죽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 제 정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했겠지만 뭐 람보라든지 그런 영화도 그렇고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겪은 세계 뭐 표현주의 또 작가 시인 중에 게오르크 트라크라는 사람도 이제 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어떤 전쟁의 상은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재능 있는 작가였지만 요절을 했는데 이 전쟁의 상흔이라는 게 후유증이 이렇게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런 질환을 앓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광기에 의해 벌어진 거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세상이 미쳤는데 그림에 당연 영향을 주겠죠. 그 미친 세상, 그림도 당연히 미친 세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느껴지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미친 그림을 이때부터 그렸다고 봐요. 이전에 최소한 그림이 그래도 좀 이상해지긴 했을 정도로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림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보여요. 그런 질환을 앓은 사람이 마치 그린 듯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는 표현주의법으로 다리 이제 다리파 과정을 뜻합니다. 근데 독일어로 여러분 디 브리케죠? 다리 그 다리파입니다. 이 다리파라는 말을 지었던 계기는 니체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과정에서 자아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가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거에서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키리너가 1906년도에 다리파 강령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화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원래 전공이 미술 아닌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법대 출신 많아요. 이들은 그좀 관련되죠. 건축 전공자였고요. 키리너는 뒤러 루카스, 그래서 58세에 자살을 했던 그 비운의 그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디즘 생활을 할 때의 작품들인데요. 집단 누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드 모델들과 같이 작업을 했을 때의 작품이고, 그때부터 막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에 그 시대가 조금 겹치긴 한데, 프란치 초상이라고 해서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인데 굉장히 야수파와 비슷하죠. 그래서 얼굴이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외계인처럼 얼굴을 그 초록색으로 바르는, 말로 그러죠. 지금 바른 듯한 그 형태 왜곡, 색채를 특히 더 파격적으로 구사한 하나의 작품이고요.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베를린에서 활동했을 때 도시의 사람들을 그렸을 때
굉장히 각지게 날카롭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이 화가가 목파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목파나의 영향을 받은 선이 뭔가 굵직한 느낌으로 나오죠. 모습으로 묘사를 했고 그림이 이 어떻게 화가의 그 당시에 전쟁에 대한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것도 작품에서 표현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질환을 앓은 사람이 그린 것 같은 색채, 형태가 아닌가요? 야, 자,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텍스트도 봐야 되니까, 그죠? 예, 여기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아마 좀 더 보실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 전에 이제 요 표현지와 관련된 유명한 분들이 이제 여기 조금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1차 세계대전 중간과 그 직후까지를 보통 그 편지 사조와 관련된 시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사물의 외적 형식보다는 내적인 의미, 우리 인간의 마음속의 어떤 내면 속의 어떤 그 감정을 강렬하게 이제 절규하듯이 표현하는 거죠. 물론 그림에서도 많이 이제 표현주의 회화가 유명하지만 또 작품에서도 희곡이라든지 표현주의 시라든지 뭐 이렇게 극작품에서도 나오고 또 다양한 장르에서 어쨌든 표현주의가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독일에서 이제 어,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표현주의 기법을 써서 유명했던 이제 희곡은 정치극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게오르그 카이즈가 표현주의 극작가인데 아주 트라클은 시인이고 게오르그 카이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주의의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표현주의 시인으로 이제 보면 아인스트 슈타들러, 게오르크 하임, 게오르크 트라클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고트프리드 밴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여기 나오죠. 예, 우리 이제 텍스트와 좀 연관된 내용인데 주로 현대 도시 생활과 기계 문명에 대한 공포와 혐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의 관점은 나중에 아까 우리 설명에서도 다다이즘이라고 나왔죠. 이 다다주의로 확대됐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도 역시 이런 부정적 관점으로 현대 사회를 본 작가로서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중에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심판이라든지 성 이런 작품들 그죠?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잠깐 보면 이 표현주의 시에서는 우리 제목에 나와 있죠. 도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네가티브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 혹은 뭐 현대화라고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산업화나 혹은 도시화를 연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현대성 개념에서 도시가 중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시는 우리 인간과 관계된 것을 모든 걸 이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적인 인간, 현대 도시인들을 탄생시켰죠. 그래서 우리 현대 문물은 분명히 물론 진보도 상징하고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걸 처음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게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우리 도시의 이 현대적인 삶이 이 합리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어떤 외면적인 그런 어떤 발전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볼 때 옛 전통의 좀 우리가 볼 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전통이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또 뭔가 군중 속의 고독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 모순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도시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는 이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 시들에서 나타나는 도시에 대해서 도시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 예술이 특히 아까 말했다시피 회화에서 이제 많이 눈에 띄고 또 문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현대 산업 어떤 기술의 발전, 테크놀로지 막 이런 걸 이제 언급할 때 이것이 지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어떤 파괴적인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다른 면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시인들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렇게 급격하게 기계 문명이 등장하면서 이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표현주의 시인들은 시를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컴퓨터 많이 다루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생활 공간은 아직은 이 도시라든지 시골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 다루는 텍스트는 이제 도시를 초점에 맞추고 있는데 이런 도시화가 몰고 온 우리 현대사회의 근본 문제들은 결국 우리 생활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런 현대성의 모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 시에 나타난 대도시의 어떤 경험을 한번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음미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주의 시에서 이제 대도시 문학이라고 보통 말도 하는데 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결국 같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표현인데 독일의 표현주의 문학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게 이제 이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표현주의에 와서 이 테마가 대도시라는 테마가 시 분야에서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보통 여기 나왔다시피 자연시입니다. 나투릴릭 자연시가 이제 대세였는데 표현주의에 와서는 이제 도시를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의 영향, 전쟁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의 어떤 변화된 생활, 이게 이제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그 1910년대에 표현주의가 유행했을 때 10년대 이후에 이제 약 10, 2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도시를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시 문학이 성립된 장소가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베를린이나 뮌헨이나 이런 큰 대도시죠. 이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의 내용도 역시 이 도시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 초기 시를 보면은 이 도시를 다룬 작품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독일의 도시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연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표현주의 시는 그 대도시나 혹은 인간 소외 또 인간이 좀 물건처럼 물화되는 이런 내용 또 현대 문명이 가져온 어떤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 이런 게 이제 시에서 테마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들이 이제 이 당시에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트라크라든지 이런 많은 시인들이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죠 이 시기에. 그럼 여러분 이제 바로 그 시와 관련된 부분을 넘어갑시다. 초기 표현주의 시로 먼저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문명의 모습이라는 그 작은 주제를 보겠습니다. 표현주의 대도시 시에서 우선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기계 문명에 대한 어떤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영화나 여기 나왔다시피 영화나 자동차나 지하철 그죠? 이런 게 이제 작가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하니까 새로운 문명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알프레드 데블린이 한 말도 그 당시 관련된 내용이죠.
문학의 범위로 영화가 뚫고 들어왔다. 그전에는 영화가 없었죠. 물론 초창기에는 무성영화였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무성영화에서 이제 유성영화로 전개되지만 표현주의 시기 때 무성영화가 처음 나오죠. 또 신문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신문은 모든 인간의 일상의 양식이었다. 매 초마다 변하는 거리의 풍경, 회사 광고판, 자동차 교통도 오늘날의 인간 체험에 속한다. 인간 각자의 중요성은 국가나 정당, 경제적 요인들에 가려져서 많이 줄어들었다. 인간 개인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국가나 정당이 더 중요해지고, 그죠? 사실은 개인이 없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나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위치가 전도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 시에서 보면은 이 기술 발전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기술 발전이 지배하는 도시가 굉장히 독일어로 표현하면 그로테스크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그로테스크는 좀 기이하다, 괴기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들 중에 그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죠. 에른스트 블라스의 드라이브 아우토파르트라는 시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적 없는 광장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시인은 그 자신의 심장을 삐었다. 아우스게랭트. 이제 좀 약간 비틀어졌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시에서 나오고 정거장의 열차는 도피 중인 한 마리 동물처럼 거친 숨소리를 내며 수백 명의 운명을 흡수한다. 예?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한 표현이죠. 도피 중인 한 마리 동물처럼 정거장 열차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도피 중인 한 마리 동물처럼 거친 숨소리 수백 명의 운명을 흡수한다. 예?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면 쫙 또 빠져나오겠죠. 매물설물처럼 수백 명의 운명을 흡수한다. 이제 열차 사고 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슈타들러의 정거장들 하는 반회페라는 시에서 나온 문구고 또 지하철이 달려 나오면 그것은 마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대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 예, 고트프리드 벤 유명한 시인이죠. 이 시인의 운트그룬트반 우리 보통 줄여서 우반이라 하죠. 지하철이라는 시에 나온 표현입니다. 거대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반 호디스의 영사기 키네마토그라프라는 그 시에서 보면 영화관의 화면에서 재빨리 흘러가는 풍경을 본 시인이 하품을 하면서 밖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문명을 접했을 때의 어떤 느낌을 표현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대도시를 불안과 소외 장소로 보는 경우인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활 형태를 묘사하는 표현주의 시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불안과 소외입니다. 또 혹은 고향 상실감, 혹은 방향 상실감이라든지 또 무력감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거대한 기계 문명의 발달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힘이 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무력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또 소외감이나 불안감, 앙스트, 또 자아 분열 이런 게 표현주의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 시인들은 대도시를 현대 문명이 가장 최고점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도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각을 자극하면서 또 생활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봤는데 멀리 떨어진 곳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면서 또 가깝게도 만들 수 있는 게 이 빠른 속도감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 인터넷 이렇게 하면은 세상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 주체는 왠지 아웃사이더처럼 그죠? 자기 자신의 원래의 의식의 그
어떤 그런 느낌은 오히려 축소되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이 표현주의 예술가들이 이 대도시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반되는 모순적인 감정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알프레드 볼펜슈타인의 도시인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번역된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원어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알프레드 볼펜슈타인이죠. 조금 크게 할까요? 눈이 안 좋아서. Dicht wie Recht eines Giebes stehen, fest beieinander, drängend fassen Häuser sich so dicht an, dass die Straßen grau geschwollen wie gebürgt sind. Ineinander dicht hineingehakt sitzen in den Trams die zwei Fassadenleute. Ihre nahen Blicken baden, ineinander ohne Scheu befragt. Unsere Bände sind so dünn wie Haut, dass ein jeder teilnimmt, wenn ich meine, unser flüstern Denken wird gegrillt. Und wie still in dick verschlossen Höhle, ganz unangerührt und ungeschaut, steht ein jeder fern und fühlt alleine. 응? 디트하면 촘촘한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이제 로흐가 단수인데 레흐니까 구멍들, 그죠? 구멍처럼 촘촘하단 말입니다. 어떤 구멍이냐? 아이네스 집에 그르는 채죠. 채의 구멍처럼 촘촘한, 촘촘하게 슈텐 서 있다. fenced 창들이 by island 서로 붙은 거죠. 창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죠? Drängend fassen Häuser sich so dicht an. 그 다음에 drängen 하면 막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밀려오듯이 fassen Häuser 집들이 so dicht 그렇게 이것도 촘촘하죠? 촘촘하게 집들이 서로 안 fassen 하면 뭘 붙잡는단 말인데 요 분리됐죠? 아니? 요 다스가 나오죠? 조 다스입니다. 영어로 치면 소댓 구문이죠. 다스 야일 정도로 그렇게 뭐하다. 뭐처럼 집들이 그렇게 촘촘하게 서로 붙어 있느냐 하면은 dass die Straßen grau geschwollen wie gebürgt sind. 이 die Straßen 거리들이 grau 회색이죠, 잿빛. 해석으로 geschwollen 이 슈벨렌 동사에서 왔습니다. 뭐 부풀다, 부어오른다 할 때, 그죠? 뭐처럼 부어오릅니까? gebürgt sind. 뷰르겐 동사 알죠? 뭘 질식시키다 할 때, gebürgt니까 질식됐다는 거죠. 질식된 사람처럼 회색으로 부풀어 올라 오고 있다. Ineinander dicht hineingehakt sitzen in den Trams die zwei Fassade-Leute, ihre nahen Blicken baden ineinander, ohne Scheu befragt. in den Tram 하면 이제 트램이라고 이제 독일의 그 전철 있죠? 시내 다니는 그 전철을 말합니다. 그 전철 안에서는 파사드하는 어떤 측면입니다. 두 개의 측면이죠. 두 면. 두 개의 면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짓전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인 아이란드 서로 인 아이란드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입니다. 그죠? 예. 인 아이란드. 여기는 바이 아이란드니까 이건 이제 좀 옆에 붙어서 연결된 거. 인은 서로 팔짱 끼듯이 이렇게 엮여져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죠? 촘촘하게 디히트. 히나인 게학트. 게학트니까 이제 갈고리처럼. 그죠? 히나인. 서로 안으로 갈고리처럼 엮여 있는 겁니다. 인아인한다.
그렇게 이제 dicht 촘촘하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의 블리켄 시선입니다. 이래 나인 블리켄 가까운 시선들은 뭘 목표합니까? 서로를 목욕시킨다. 뭐 없이 온의 쇼이 수줍어하지 않고 응? 지금 이제 대충 일단 내용을 음미하고 나중에 앞에 번역된 내용도 한번 봅시다. Unsere Bände sind so dünn wie Haut. 우리의 벽들은 조비 하면 영어의 so as 용법입니다. 뭐뭐처럼 그렇게 뭐하다. 그러니까 하우트 하면 피부죠. 예. 피부처럼 그렇게 듄입니다. 얇다. 듄. 디크 하면 두꺼운 거고 듄 하면 얇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벽들은 그 피부처럼 그렇게 얇다는 겁니다. 너무나 얇아서 이것도 조다스니까 영어의 소댓 구문이죠. 너무나 얇아서 I need teilnimmt. 모든 사람이 타일레멘 하면 동참한다 말이죠. 타일레멘 동사인데 이제 님트 이거 강변화 동사죠. 모음 닫겠습니다. 벤 이하일 때는 모든 사람이 동참한다는 겁니다. 벤 이시 바이네 내가 울 때면은 내가 울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내 울음에 동참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피부처럼 얇게 얇다는 겁니다. 우리의 벽이라는 게. 위에 디히트하고 다 연관이 있죠. 촘촘하게 서로 붙어 있으니까. 그죠? Unsere Flüstern denken wird gegrillt. 우리의 플리스트는 속삭임, 또 우리의 denken 생각, 이런 게 wird gegrillt. 자, wird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수동태처럼 원래는 동사인데 지금 대문자로 쓰여져 있죠. grill은 동사 뭐 소리 지른다, 내지른단 말인데 우리의 속삭임이나 생각이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지와 좀 관계 있는 내용 같죠. Und wie still in dick verschlossene Höhle, ganz unangerührt und ungeschaut, steht ein jeder fern und fährt allein. 그리고 be still, 조용히 still, 그죠? still입니다. in dick, 두꺼운 거죠. 두껍게 verschlossen, 갇힌, Höhle, 이제 뭐 동굴 같은 거죠. 예, 구멍이나 뭐, 그죠? ganz unangerührt, 완전히 angerühr는 한번 뭐 접촉하고 건드리는 건데 운이 붙었으니까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건드리지 않고 또 unangeschaut, 또 보지도 않고 schauen 동사를 본다는 말인데 ungeschaut니까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건드리지도 않고 완전히 건드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채, 그죠? 예, 마치 갇힌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steht ein jeder fern und fährt, 모두가 fern 멀리 떨어져서 서 있고 느낍니다. alleine 외롭다고, 혼자라고 느낀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여기 지금 딱 해당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된 내용 좀 의역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채의 구멍들처럼 촘촘하게 창들이 바짝 가까이 붙어서 있다. 집들은 마구 밀치면서 서로 꼭 붙잡고 있어. 거리들은 마치 목 졸려 죽은 사람 마냥 회색으로 부풀러 올라 보고 있다. 전철 안에서는 두 개의 면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 갈고리에 걸린 것처럼 붙어 앉아 있다.
그들의 가까운 눈길들은 수줍음도 없이 서로의 몸속을 목욕시킨다. 우리의 벽들은 살갗처럼 얇아서, 아까 피부라 했는데 하우트죠. 살갗처럼 얇아서 내가 울면 누구나 다 내 울음에 동참한다. 우리의 속삭임, 플리스터링, 댕캔, 우리의 생각은 짹짹 내지르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각자는 두껍게 닫힌 동굴 안에 갇힌 것처럼 조용히, 전혀 서로 손도 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멀리 떨어져 서서 느낀다. 외롭다고, 알라인에, 혼자라고 느낀다. 자, 이게 이제 도시인들이, 제목이 도시인들입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 맞네요. 그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를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도시인들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시에서 보면 이제 여기 좀 의역한 시지만, 그죠? 도시인들이 이렇게 서로 붙어서 앉아 있는 그런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어떤 사물화되어 있습니다. 물건처럼, 그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 사물이 우리 아까 그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뭉크의 그림에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 마주서 있는데 이렇게 좀 그로테스크하게 기형적으로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많았죠. 이렇게 기형화된 사물의 세계와 마주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자기가 안정을 찾던 그 어떤 안식처가 집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런 안식처가 되는 집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의 마지막 행은 보면 분명하게 우리 도시인들이 느끼는 어떤 자아의 소외라든지 이런 걸 허무한 느낌을 지금 표현했죠. 아까 알라이네라고, 그죠? 혼자, 영어의 언론 아닙니까? 알라이네. 이렇게 시인들이 대도시에서 느끼는 어떤 소외의 감정이 이 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에른스트 블라스의 시집에 보면 바람에 나부끼며 길을 따라 난 걸었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Die Straßen komme ich entlang gebet. Die Straßen entlang 하면 이제 길을 따라서 이 말이죠. komme ich gebet. 뭐 벤 동사가 바람이 분다는 말인데 gebet니까 바람이 이제 불 때 길을 따라 걸었다는 거죠. 이 시에 보면은 어느 낯선 도시에서 이제 이 시집입니다. 이 시집 속에 있는 시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어느 낯선 도시였습니다. In einer fremden Stadt, 어떤 낯선 도시에서라는 이 시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답니다. 볼까요? 나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네. 낯선 도시들에서 노도 없이 밀고 나갔네. 마치 배를 타고 가듯이, 그죠? 노 없는 배를 타고듯이. 낯선 날들은 백묵처럼 공허하고, 백묵은 알죠? 뭡니까? 그게 분필이죠? 분필처럼 공허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레드 리히텐슈타인의 이제 베를린에 붙이는 노래, 게지앵이 안 베를린, 여기에서 보면은, 오피움 라우쉬, 이게 이제 도치입니다. 오피움이 이제 마약 아펜이죠. 아펜의 도치. 이렇게 대도시에 대한 황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도시에 대한 황홀감을 아펜의 도치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낯선 도시들에서 노도 없이 지어간다, 이런 표현을 보세요. 배에 노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그죠? 프렘트, 이 낯선, 이런 표현, 그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도시와 관련해서 이 낯선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이제 표현주의가 유행했던 그 당시에
도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집, 거리 이런 표현들도 도시에서 우리가 마주친 모든 사물들이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인 세대가 어떤 경험한 걸 표현하는 내용들을 또 쭉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발걸음들 속에 죽은 자들이 숨쉬는 고통의 도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걸음들 속에 죽은 자들이 숨쉬는 고통의 도시. 요하네스 베흐의 그 고통의 도시라는 시에 나옵니다. Die Stadt der Qual. 크발 하면 이 고통이죠. 또 반호디스의 모르겐스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시의 강철 같은 표면 위로 노새 같은 아침해. 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도시의 강철 같은 표면 위로 노새 같은 아침해. 또 반호디스의 미탁이라는 표시에 보면 아까는 모르겐스고 미탁, 정오죠. 푸른 하늘에 드러나는 악마의 웃음.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텐슈타인의 트리브 아벤트, 좀 우울한 저녁, 이 시에서 나오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울부짖어 멜랑콜리한 하늘, 악마적으로 부풀어 오른 집들. 멜랑콜리시하다, 우울하다 하는 표현, 우리 적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많이 봤죠? 예. 그 다음에 또 아르민 베근의 죽은 도시라는 디토테 슈타트라는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형리가 되어, 형리는 이제 상식하는 사람 그죠? 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형리가 되어 돌연 휴식 중의 인간을 제행하는 도시의 잠. 무서워서 어디 자겠습니까? 그죠? 예. 그 외에 또 볼까요? 반호디스의 슈타트, 도시라는 시에 탐욕의 오만한 도시, 도시의 윤곽을 드러내주는 부끄럼 모르는 낫. 베근의 호이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녀들처럼 번뜩이는 집들.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그죠? 창녀들처럼 번뜩이는 집들. 자, 이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풍경을 이렇게 전쟁 이후에 암울한 어떤 그 전쟁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표현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주의 시인들 중에 이제 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실존의 불안감이나 소외감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표현들 보면은 보세요. 움푹 파인 고뇌로 가득 찬 육신. 게르크 하임 유명한 시인이죠. 벤지 시인. 또 실존도 없이 유령처럼 방황하다. 뜨겁고 거친 불빛에 갈갈이 찢긴 우리. 이제 이 내용은 어떤 시냐면 밤은 도시에서 폭발하고 라는 시입니다. Die Nacht explodieren im Städten. 그 다음에 또 표현들 한번 쭉 봅시다. 가고 오고 미끄러지고 끌리는 속에 모래 같은 인간들. 인간이 이 도시 속에서 사는 인간이 굉장히 모래같이 무기력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슬픈 눈을 하는 인간들. 베건의 가면 디마스케라는 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블라스의 신경쇠약 der Nervenschwäche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꿈과 불안이 갈갈이 찢어놓은 이마, 절망적으로 걸려있는 몸. 이런 표현들이 강렬하게 느끼는 이 대도시에서의 실존에 대한 어떤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주의 시인들이 대도시와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애정관계입니다. 아까 뭐 앞편에 도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황홀감도 느끼지만 또 이런 어떤 허무감과 그죠? 부정적인 측면도 많죠. 동진의 양면처럼 애정관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에서 보면 대도시에 대한 사랑과 정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대도시가 주는 어떤 인상이 어, 예전과 비교하면 좀 새로운 느낌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 대도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또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데 모든 사물들이 보면 좀 예전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진기하죠. 그러면서도 또 낫습니다. 아까 프렘트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 표현주의 시인들의 언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뭐 시니컬한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리고 좀 공격적인 표현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과 비교할 때 갑자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마주친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고 당혹한 그런 마음이 이 표현주의 시인들한테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오르크 하임의 도시 관련 시에서 보면 이런 어떤 도시에 대한 매혹감과 또 반대로 어떤 공포감, 전율감 이런 게 다 뒤섞여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되죠? 40몇 분이네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46분이니까 47분이니까 한 50분 됐거든요. 이 정도 하고 끊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